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요. 그들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70살입니다. 강남 대한빌딩 청소부로 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아들 선우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먼저 떠나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청소 일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모욕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호 상무의 아내 정은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 정은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정은은 명품 가방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넌 평생 그렇게 살겠지.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호 상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순자 씨 아들분이 남긴 그 지방 아파트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넘기시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왜 제 아들 집을 원하시는 거죠? 강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헐값에 사주겠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혼자 관리도 못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 남긴 유일한 것이에요. 강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그들이 낡은 아파트를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3층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에는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년 동안 방치된 집은 황량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방을 정리하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장과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발견한 진실 때문에 위험에 처했어요. 이 서류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한국증권 김민수 과장에게 연락하세요.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예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식 증서와 복잡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동진그룹이라는 회사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한빌딩 1층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청년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진우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서류 들고 나가세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누가 온다는 거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태호 상무요.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저를 이끌고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할머니, 제 차로 가요. 우리는 낡은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강태호와 정은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우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는 그 서류가 100억짜리 폭탄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남기신 그 주식 말이에요. 지금 시가로 100억은 좋게 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태호 상무가 빼앗으려는 겁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억? 제 아들이 남긴 게 100억이라니. 그럼 왜 아들은 그걸 숨겼을까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아, 넌 대체 무슨 일에 휘말렸던 거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24시간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구석진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선 안전해요. 그는 제게 따뜻한 식혜를 건넸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박진우입니다. 민우 탐정사무소의 조수예요. 탐정이라고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3개월 전부터 강태호 상무를 조사해 왔어요. 그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강태호와 동진그룹의 비자금 횡령 증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5년 전 불법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죠. 바로 할머니 아드님 명의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제 아들 이름을 썼나요? 진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당시 동진그룹 재무팀에 계셨잖아요. 강태호는 내부자를 이용해 비자금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아드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부 고발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거예요. 그날 교통사고도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충격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말인가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 계통에 인위적인 손상이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강태호가 제 아들을 죽였단 말이군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아드님의 정의를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이 주식은 정말 100억이 넘나요? 네. 진우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정확히 127억입니다. 동진그룹이 상장 준비 중이라 가치가 더 오르고 있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강태호가 이걸 빼앗으려 하는군요. 맞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강태호는 할머니를 제거할 계획이에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거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할멈만 없애면 끝이야. 어차피 상속인도 없고 주식은 우리 거야. 그건 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손쓰기는 그렇고, 그건 정은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면 돼. 늙은이들 건강이 안 좋잖아. 약을 좀 먹이면 심장마비쯤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다니. 진우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3일 전 녹음이에요.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숨어 계셔야 해요. 저희가 증거를 더 모을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만 칠 순 없어요. 제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해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어요. 제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는데 저는 엄마로서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형인 민우 탐정을 불렀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우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진우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강태호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태호의 아내 정은의 과거 기록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4번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 3명이 모두 의문사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증거가 없어서 기소되지 않았죠.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태호가 4번째 남편이에요. 정은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강태호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개들끼리 잡아먹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진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미끼가 되어야 해요. 강태호와 정은을 불러내서 범행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민우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민우와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할머니.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진우가 부동산을 통해 급하게 계약해줬습니다. 여기가 작전 장소예요. 민우가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날 기술팀이 와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테이블 밑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달렸습니다. 이제 강태호를 유인해야 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이순자입니다. 뭐야, 할머니. 그는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주식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주식이라고.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게요. 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 당신 집으로 갈게. 저는 새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도 아들처럼 희생될까? 불안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와 진우는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5대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도 문제 없어요.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차세요. 진우가 작은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비상 버튼이에요. 누르시면 저희한테 신호가 가요. 위급하면 주저 말고 누르세요.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범행을 저지를까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민우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와 정은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100억을 눈앞에 두고 참지 못할 겁니다.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방심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만약 제가 정말 위험에 빠지면 당신들이 제때 구해줄 수 있나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다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와 진우는 숨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방 옷장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노트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강태호가 3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순자 씨 댁이 맞으신가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우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먼저 가니?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니?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장례식에 왜 안 왔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선우 오빠가 죽든 말든 제가 왜 신경 써요? 저희는 이미 이혼 절차 밟고 있었어요. 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빠한테 받을 재산도 없는데 왜 장례식을 가요? 가난한 집안 며느리 노릇하기도 지겨웠어요. 지연은 통장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오빠 빚이에요. 2천만 원. 시어머니가 갚으세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지연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게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70살에 시작한 청소 일은 고됐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모욕이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특히 정은이라는 여자는 최악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아, 미안, 청소부가 치우겠지. 정은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커피를 쏟았습니다. 빨리 닦아. 더러워 죽겠네. 저는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또 어느 날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들어와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나. 청소부 음식 냄새. 여기서 먹지 마. 저는 도시락을 싸서 계단으로 갔습니다. 계단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반찬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약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호와 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태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 소파에 앉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 주제의 아파트는 샀네. 아들이 남긴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 이순자 씨. 주식량도 계약서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마를 주실 건데요? 강태호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억 드리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억이라고요. 이게 100억이 넘는데요.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냥 증권사에서 들었어요. 강태호와 정은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위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정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목마르시죠? 홍삼 음료 가져왔어요. 그녀는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안 받으세요? 건강에 좋은데.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 홍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정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제 빌딩에서 홍삼차 드시던데.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음료에 뭔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이순자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가 도와주고 있죠? 아무도 없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당신 같은 늙은이가 혼자 이런 걸 알 리 없어. 누가 뒤에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혼자시잖아요.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의 버튼을 만졌습니다. 민우와 진우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는 거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강태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했어. 그 탐정들 처리됐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당신 도와주던 그 탐정들.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잡혀 있어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묶인 채 있는 민우와 진우가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강태호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순자 씨. 순순히 사인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지.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은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은이 주사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칼륨 주사예요. 심장마비를 일으키죠. 늙은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안 할게요. 강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순순히 맞으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억지로 하죠. 정은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맴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됐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쓸데없이 힘들게 하네. 그는 정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양쪽에서 압박했습니다. 저는 몰렸습니다. 벽에 등을 붙인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잘 자요 할머니. 당신 아들도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제 아들을. 정은이 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죠. 브레이크를 살짝만 건드렸더니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강태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내부 고발 같은 걸 하려 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그래요. 정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예요. 모자가 함께 가면 외롭지 않겠죠. 주사기 끝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목걸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 민우와 진우가 잡혔다는 말.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태호가 보여준 사진. 민우와 진우가 묶여있던 그 사진. 배경이 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은 안방 옷장에 숨어 있었는데 잠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은 가짜였습니다. 민우와 진우는 여전히 옷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보여준 거였습니다. 강태호와 정은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유언 하나만 할게요. 정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이선우의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신들 같은 악당들과 싸우다 죽었어요. 강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걸 믿겠어. 정의라니 웃기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거야. 정의 따윈 없어. 정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짓밟히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녹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죠. 강태호와 정은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거실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조명에, 저기 액자 뒤에, 저기 화분 안에, 전부 카메라예요. 당신들이 한 말 모두 녹화됐어요. 정은이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였다는 자백, 저를 죽이려 한 것, 전부 증거로 남았어요. 강태호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할멈이, 그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어쨌어. 지금 당장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거든요. 거짓말.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제 목걸이를 보세요. 저는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상 버튼인 줄 아셨죠? 사실은 실시간 송출 장치예요. 강태호가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전송됐으니까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태호와 정은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 3대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럴 수가. 정은이 당황했습니다. 도망가요, 빨리. 두 사람은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왜 안 열려? 강태호가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상무님.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당신들. 강태호는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진우가 노트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부 녹화됐습니다. 살인 고백, 살인 미수, 횡령 공모. 완벽한 증거네요. 정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맞아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저도 당신들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정은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호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 변호사 불러. 민우가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 녹음 다 들어있어요. 정은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빌었을까요?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악당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진우가 물을 건넸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민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 원수를 갚았단다. 이제 편히 쉬렴.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간부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5년 전 내부 고발자 살해 사건과 연루.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의 죽음부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 씨 걱정 마세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은의 과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은 말이에요. 민우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의 전 남편 3명 모두 의문사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은 수면제 과다 복용, 두 번째 남편은 계단 추락사, 세 번째 남편은 음식 알레르기 쇼크.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부 정은이 죽인 건가요?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민우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부검 기록을 다시 검토했는데 전부 타살 정황이 있었대요. 그럼 강태호도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남편들 보험금으로 수십억을 챙겼어요. 그리고 강태호를 만났고 이번엔 동진그룹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마네요, 완전히.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어요. 뭐가 더 있나요? 강태호의 아들 강준호. 민우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도 공범이에요. 제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준호가 뭘 했는데요? 그가 할머니 아드님 차를 조작했어요. 브레이크를 건드린 사람이 바로 준호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왜? 아버지 명령이었죠.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비자금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위해 움직인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썩었군요.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동진그룹 비자금 스캔들, 강태호 상무 횡령액 200억 추정, 아들 강준호도 공범 혐의. 저는 TV 뉴스를 봤습니다. 기자가 동진그룹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동진그룹은 5년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핵심 인물은 강태호 상무와 그의 아들 강준호. 이들은 비상장 주식을 불법 매입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또한 강태호의 아내 정은 씨는 전 남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정은 씨를 연쇄살인범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 중입니다. 저는 TV를 끄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강태호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순자 씨, 강태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모두 내 욕심 때문이었소.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아드님께 정말 미안하오. 강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죗값을 치러야 해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친절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이순자 씨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드님은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의로운 분이셨어요. 동진그룹의 비리를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나요? 제 아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그럼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어요. 아드님은 영웅입니다. 검찰청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순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이선우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목숨을 잃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알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비록 늦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우야 봤니? 엄마가 해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준호예요. 강준호였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이 됐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저씨 차를 망가뜨렸어요. 아버지 명령이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걸 자백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밝혔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증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진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뭘 축하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드님의 명예 회복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상속도 정식으로 인정받으셨잖아요. 아, 그거요. 저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에요. 재단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재단이요. 내 불의와 싸우다 희생된 분들을 돕는 재단이요. 아드님 이름으로 만드시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우재단. 좋네요, 그거. 우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를 돕는 법률 지원, 내부 고발자 보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 활동. 선우재단은 이 모든 걸 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약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어머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와 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 정은 강준호 입장. 법정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오만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 피고인 정은 살인 미수 및 연쇄살인 혐의. 피고인 강준호 살인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죄는 극악무도합니다. 먼저 피고인 강태호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5년간 회사 자금 20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고 이선우 씨를 살해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순자 씨에게도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인 발언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강태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 압박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거짓말.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은입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정은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동욱 씨 수면제 과다 복용 사망. 당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두 번째 남편 박철수 씨 계단 추락사. 현장에는 피고인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 최민준 씨 음식 알레르기 쇼크. 피고인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고 사망.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 강태호 씨. 검사가 강태호를 가리켰습니다. 피고인은 강태호 씨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순자 씨 덕분에 막을 수 있었죠.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정은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예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정은이 울먹였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이용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행동한 거예요. 변명도 유분수지.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숙.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은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강준호입니다. 검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 명령으로 이선우 씨의 차량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선우 씨는 사망했고 이는 명백한 살인 방조입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할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가하겠습니다.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아버지 명령이었지만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고 그 결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다만 이선우 씨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호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아들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증인 이순자 씨 나오십시오. 재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순자 씨 피해자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강태호 씨,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 씨,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악마예요. 4명의 남편을 죽이고 저까지 죽이려 했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정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당신도 죗값을 치러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자들입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 유죄,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을 선고한다. 강태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은, 살인 미수 및 연쇄살인 혐의 유죄, 징역 무기를 선고한다. 정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억울해요. 정숙.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호, 살인 방조 혐의 유죄, 다만 자백 및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준호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났구나. 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소감 한 말씀.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제 아들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더 하실 말씀은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온다는 것을, 그리고 약자도 포기하지 않으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선우야.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내 원수를 갚았단다. 이제 넌 영웅이야. 모두가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야. 그게 바로 내 뜻을 이어가는 거잖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빌딩에 사표를 냈습니다. 관리인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순자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거예요. 무슨 일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짐을 싸서 나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고생했던 곳, 모욕과 상처를 받았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아까워서 못 들어갈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여유롭게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서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시간을 즐기면 됐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우와 진우였습니다. 여기서 웬일이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우 재단 준비가 다 됐어요. 민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내 법인 설립 완료됐어요.
사무실도 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선우재단, 설립 목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정의 실현. 아들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저는 두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우린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재단에서 일하시는 거 어때요?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 할머니는 경험이 많으세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억울한 일이 뭔지 직접 겪으셨고요. 그런 분이 재단을 이끌어야 해요.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7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이게 제 책상이에요.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둘러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갖는 제 책상이었습니다. 민우가 컴퓨터를 켜줬습니다. 할머니 이메일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컴퓨터도 익혀야 했고 법률 용어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청소할 때와는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6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김영희 씨가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며느리가 보험금을 혼자 다 가져갔어요. 손자도 못 보게 하고 집도 빼앗기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진짜요. 김영희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요. 민우와 진우가 김영희 씨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며느리의 횡령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재산을 되찾았고 손자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김영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위로였습니다. 그 후로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할머니, 폭력을 당하는 아주머니, 부당 해고를 당한 아저씨, 모두가 약자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의뢰인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민우와 진우는 훌륭한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조사했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뭘 보세요?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제 인생 말이지.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제 인생은 지금 시작된 것 같아.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는 이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하세요. 약자의 편에 서는 용기, 정의를 위해 싸우는 힘, 그게 바로 영웅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꿈을 꿨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꿈에서 깨어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저는 창밖의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선우재단의 이순자.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선우재단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익숙한 건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대한빌딩이었습니다. 5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곳.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열심히 닦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내였던 그 여자. 한때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이제는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순자 씨.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받았지만 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착한 행실로 10년 만에 가석방됐어요. 이제 속죄하며 살려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잘 사세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정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이순자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후회해요, 매일.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을 사람으로 대했다면 아마 모든 게 달랐을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정말 존재한다는 것. 사무실에 도착하니 민우와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이요. 진우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구나.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촛불을 불어주세요. 민우가 성냥을 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선우야,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게. 촛불을 끄고 눈을 떴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 좋아요, 할머니. 예전엔 항상 슬퍼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밝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사니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어. 우리는 오후 내내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사건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감사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리를 하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선우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우야.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내 꿈을 이뤄가고 있어.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정우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강태호는 돈만 쫓다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반면 저는 사람들을 도우며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선우재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촬영 당일 저는 떨렸습니다. 70살에 TV에 나온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순자 씨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 때문이에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됐거든요. 그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70살 나이에. 전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게 바로 진짜 삶 아닐까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연락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기억 안 나세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첫 번째 분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반가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어요. 손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손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선우야, 보고 있니?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정의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다. 청소부 할머니에서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나처럼.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순자 71세. 더 이상 약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선우재단의 대표, 약자의 편에 서는 용감한 할머니. 그게 바로 지금의 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모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 티타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